자, 부가가치세, 아니요, 소득세 이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08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소득세의 특징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다 개념적인 것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바로 개인이 되는 거죠.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니까. 그런데 우리가 개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거주자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183일이면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18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 거소라는 것은 주소지는 아니지만 주소지와 유사한 장소로 볼 수 있는 곳을 우리가 거소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주자는 내국인들이니까 뭐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 이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볼 수 있는 외국인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1년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에 거주자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에서.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만 이자를 만약에 국내 은행에서 받은 것만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외국 은행에다가 내가 예금을 해가지고 아니면 외국의 회사의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또는 외국 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 이것도 국내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누구냐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에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 그래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있다는 거. 주소의 판정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데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1, 2, 3, 4 여기 어느 것 하나에만 해당이 되면 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볼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자.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세 번째, 대부분의 사람이 다 2번 해당이 되겠죠. 다음에 3번,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 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국외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 4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자가 바로 주소가 국내에 있는 자로 판정하는 거주자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세 번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법인이 아닌 단체는 우리가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돼요. 자, 법인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하니까 소득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법인은. 그런데 법인이 아닌 단체. 우리가 법인이라면 주식회사 뭐뭐 또는 무슨 주식회사 이런 데인데, 단체 하면은 무슨 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마을에 가면 그런 단체도 있고, 직장에 가면은 또 직장 모임도 단체를 만들 수가 있고, 예. 또 사회에서 뭐 동창회도 만들고 산악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죠. 예, 바로 그런 단체를 말합니다. 근데 단체인데 자치단체에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일거주자로 본다 이거예요. 예. 자, 관리 장소를 두었다 그러면요, 사무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무소 같은 게, 예, 간판을 딱 걸어서, 예, 무슨 동창회 건물입니다 하고 여기가 동창회 사무소입니다 이런 거, 무슨 향후의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거는 거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 관리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거주자로 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일비거주자로 보고 소득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 과세 방법은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자, 우리가 동창회에서 무슨 소득이 발생했는데요. 동창회 사무실도 있고요. 소득이 발생했는데 그 소득을 동창회 회원들끼리 얼마씩 나눠 가졌는지가 나와 있어요. 장부가. 그러면 개인 소득이에요. 개인별로. 그것이 이자면은 개인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고, 그것이 배당이면 개인별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또 확인할 수도 없다 하면은 그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고 신고하면 됩니다. 예. 개인별로 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단체를 일거주자로 보고 신고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단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납세 기간과 납세지를 보면은요,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예, 납세 기간이 아니라 과세 기간이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해서 소득세 신고가 되는 거고요. 출국하는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납세지를 보겠습니다. 예, 납세지는 밑에 표를 바로 보시면 돼요. 거주자의 납세지, 비거주자의 납세지를 한번 볼까요? 거주자는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개인의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즉 거소, 주소지가 없으면 직장에 다니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직장, 거기가 납세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납세지는 개인의 주소지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소득세 전반적인 그 개념적 설명이 끝났고, 이제 110페이지에 가서 종합과세를 하나씩 열거주의라고 했으니까 종합과세의 내용들, 그 열거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페이지 보시면 먼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한 항목으로 묶었는데요. 이자와 배당 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는 거. 금융소득.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금융소득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것만 과세를 해요. 근데 요새 지금 그 국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주식 투자로 인한 이익,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 지금 원래 한다면 내년부터 25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소득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건데, 물론 5천만 원 이상 차익이 발생했을 때 과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해당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금융소득 안에 이 법이 예정대로 시행이 되면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겠죠. 아직까지는 금융소득 하면은 이자 그리고 배당, 이것을 금융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소득의 범위가 표에 나와 있는데요. 쭉 열거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돼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 국내 지정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자, 채권을 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행한 거, 국가가 발행한 것은 국채요, 또 단체가 공공기관 단체가 발행한 건 공채, 또 내국법인이 발행한 건 사채, 그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외국법인이 발행할 수도 있죠. 그것도 외국 회사니까 사채가 되죠. 외국 사채. 이러한 그 채권을 사면은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채권을 우리가 사면은 거기에 표시 이자율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원금에다가 거기 표시 이자율을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자 소득이다 이거죠. 다음에 2번,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예금에 대한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부금으로 인한 이익. 우리 저축은행은 우리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도 우리가 이자예요. 그게. 다음에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우리가 채권을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을 내가 사서 가지고 있으면 발행한 회사가 다시 사주겠다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 그러면 내가 채권을 살 때 10만 원을 샀는데 다시 환매 팔 때 12만 원에 사갔어요. 그러면 내가 2만 원 이익을 받죠. 그게 이자다 이런 겁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이나 증권은 거기에서 발생한 차익이 바로 이자다.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원래 우리가 보장성 보험에는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받는 게 없지만, 저축성 보험이라는 건 은행 예금과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보험 차익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을 내가 납입한 건 90만 원 납입했는데 만기 때 98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8만 원은 이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장 공제회의 초과 반환금. 이것도 저축성 보험과 성격은 같습니다. 직장 공제회라는 그 공제, 협동조합 같은 것이죠. 공제를 가입을 했는데 원금은 내가 월 10만 원씩 불입을 해가지고 퇴직할 때 따져보니까 원금이 5천만 원인데 받는 건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원금보다 초과해서 받은 게 이자라는 거죠. 그래서 직장 공제회에서 퇴직할 때 원금보다 초과해서 받는 것은 이자다. 이자 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예,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것은요. 아까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법 이런 것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뭐냐면은 거래처하고 돈을 거래해가지고 거래처에다 돈 빌려줬는데요. 차용증에 어떻게 썼냐면은 연이자 10%로 한다 이렇게 하고 1년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그러면 만기 때 얼마 받아요? 원금 1억 원에다가 이자 1,00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이러한 것도 이자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 8번과 9번을 보시면은 위에서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성격의 것은 해당되는 소득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파생상품으로 결합된 경우에도 금융상품 중에 파생상품으로 결합된 유사한 파생상품들도 모두 그 이자소득으로 본다. 그런 포괄,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아까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 부분을 8번과 9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자소득에서 여기 중요하게 나와 있는 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건 없죠? 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무엇인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아니면 개인, 내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냥 개인이에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 누구에게 친구가 됐던 아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받는 것은 이자로 받는 것은 이자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요. 직장공제회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자소득 중에 비과세 이자소득이 조금 있어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라서 뭐 예금을 공익신탁하게 되면은 이제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주식이나 또는 이런 예금 상품, 금융 상품들이 공익신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가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예금 상품을 만기 전에 이제 해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만기 전에. 그러면 그거는 비과세 적용해줘요. 손해를 결국에 예금주가 약간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과세 적용해주고, 그 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비과세 적용해주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해서 비과세 적용해주는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만 65세 이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을 할 때는 일단 비과세 상품을 먼저 가입하고 비과세 넘었으면은 이제 일반으로 가입을 하는 것을 이제 은행 직원이 다 안내해 줍니다. 나이를 봐서. 그래서 노인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과세에 들면은 만기 때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 이자소득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공익신탁 관련된 거,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노인 장애인 한도가 있어요. 노인 장애인은 1인당 5천만 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수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수입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소득세 확정 신고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 시기가 중요하죠. 공급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부가세를 언제 신고해야 되느냐, 즉 납부를 어느 신고 때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입 시기를
알아야 되는데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 그리고 채권이나 증권을 할인해서 발생한 이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명 채권이면은 약정에 의해서 지급받기로 한 날,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면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득세는요, 대개 일반적으로는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게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일부의 수입시기는 약정주의를 따르는 수입시기가 있어요. 저 뒤에서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연금 중에서도 공적 연금, 뭐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급을 언제 받았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공무원 연금 지급일이 법률로 며칠 날로 돼 있다. 그러면 그날 지급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렇게 그 약정에 의해서 지급일이 결정되는 그러한 수입 시기도 있고 일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예금, 정기예금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자, 밑에 뭐 해약의 경우 이런 기타적인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지예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지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인출일이니까 이것도 지급받은 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인출일이라고 합니다. 통지예금은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네, 자, 그 외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그냥 아까 앞에서 한 3가지 정도 채권, 증권, 그 다음에 보통예금, 정기예금, 통지예금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 다 뭐 기억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수입시기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배당소득의 범위, 이자소득하고 범위가 비슷해요. 자, 1번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네. 그래서 내국법인이다 그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에 배당금 받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주에게 주는 배당이죠. 그 다음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우리가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주주에게 줍니다만은 단체의 경우에도 단체 회원들에게 이익을 배당했어요. 그러면 그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또 의제 배당.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배울 때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거 설명했었죠. 원래 매입세액이 아닌데 없는 건데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그 사업자들이 있었잖아요. 의제 배당도 그런 개념입니다. 원래는 배당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고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의제 배당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이에요.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법인이 어떤 금액을 지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비용 처리를 했는데 세무조정을 해보니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이거는 회사의 경비가 될 수 없는 성격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용이 누구에게 지출이 된 비용이냐면 주주를 위한 비용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해서 배당으로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할 때. 그래서 이것도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네, 집합투자기구 좀 생소한 용어인가요? 우리가 보통 펀드 회사를 집합투자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펀드 상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 펀드가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모은 거죠. 투자자들을 모은 거죠. 목적에 맞춰서.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아서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을 그 투자자 회원들이 나누어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배당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6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네. 아까 1번은 내국법인, 지금 6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라는 얘기고요. 다음 7번은 국세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 네, 의제 배당하고 비슷한 성격이에요. 네,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네, 법률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배당으로 인정받는 것도 있는 모양이에요. 다음에 8번.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예. 자, 우리가 이 개인의 경우에 공동사업이라는 것은 둘 이상이 그 사업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동업이라고 하는 거죠. 예, 동업.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동업은 둘이 다 그 뭡니까? 회사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동업이고 공동사업이고, 출자 공동사업자는 출자금만 동업을 하는 거죠. 예, 출자만 한 거예요. 출자만. 그래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놨어요. 예, 출자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그 출자 공동사업자를 만약에 모집을 했다 그러면 출자자에게 만약에 5억을 출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놔요. 네, 내 사업, 우리 무슨 사업에서 출자자 A라는 사람에게는 당기 순이익에 몇 퍼센트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주주하고 성격상 같습니다. 네, 법인에서는 이제 주주가 있지만 개인 사업자에서는 돈을 출자해 준 사람을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예, 거기에서 받는 금액, 이것도 배당에 해당이 된다. 다음, 유해소득과 유산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9번, 10번, 11번은요. 9번, 10번, 11번은 유해 열거된 것들과 유사한 것들을 또 관련된 파생 상품의 결합들은 모두 유사한 소득으로 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포괄주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배당소득의 범위 확인을 해봤고요. 비과세 배당소득도 약간 있습니다. 네, 공익신탁이 이자에 대한 공익신탁도 있고요. 주식을 공익신탁하게 되면은 이자 공익신탁은 이제 예금상품, 금융상품에 대한 얘기고, 주식을 공익신탁하게 되면 이 주식을 처분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공익신탁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한 이익, 이거는 비과세 적용을 해주고요. 또 노인과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네. 종합저축으로부터 만약에 배당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보유 우리사주,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비과세 적용되는 배당소득이 이렇게 약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무기명 주식 지급받는 날입니다.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법인이 잉여금을 처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매년 12월 31일을 수입시기로 본다는 뜻이에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우리가 결산일과 결산 확정일은 법인의 경우에 구분을 하는데요. 결산일은 12월 31일을 말하고요. 결산 확정일은 우리가 법인세를 확정짓는 날입니다. 3월을 말합니다. 3월. 그래서 3월 31일 날까지 법인세 세무조정을 끝내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를 결정을 하죠. 이것을 여기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다. 법인의 결산 확정일은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 배당소득은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무기명 주식에 대한 배당 지급받은 날,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은 잉여금 처분 결의한 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 종료일, 법인세법에 의한 처분 배당은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이것만 해도 좀 복잡스럽죠. 그래서 밑에 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이잖아요.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은 무엇인가?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에 대한 거 공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와 배당소득 금액은 이자와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과 같은 것이다. 공식이 아주 너무 싱겁죠. 자, 이자나 배당소득 금액은 이자나 배당의 총수익 금액이다. 이거. 소득 총수익 금액. 그리고 괄호 속에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소득세에서 총수익 금액 하면은 그 안에는 비과세하고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합니다. 비과세 제외, 분리과세 제외한 소득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득 금액에는. 왜냐하면 총수익 금액을 계산할 때도 비과세, 분리과세는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 금액은 총수익 금액하고 같은 거니까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뒤에서 다른 소득들을 보면은 좀 다른 점을 발견하는데요. 여기다 그래서 이걸 좀 메모를 하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을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뒤에서 다른 소득들을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소득 금액 공식을 보면은 뒤에 총수익 금액 마이너스 필요경비 이렇게 다른 거는 뒤에서 다 빼줘요. 필요경비를. 그걸 우리가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건데 금융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을
소득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경비라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을 올리려면은 은행에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은행을 가야 되죠. 그러면 교통비 들어가죠. 또 오고 가고 교통비 이런 거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것을 소위 말해서 그 소득을 발생하기 위해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 소비된 경비 이걸 우리가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요. 요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득은 다 필요 경비가 인정이 되고 또 어떤 기준을 정해놨어요. 하지만 금융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과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든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건 종합과세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과세 방법을 알아보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자 배당 소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맨 끝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2페이지 맨 끝에 있는 내용,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있는 그 맨 마지막에 있는 표가 가장 금융소득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에 대비하는 거에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와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자, 원천징수 한번 읽어볼게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죠.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지급금액이 다 이자나 배당에 해당되겠죠. 거기에다가 세율을 적용해라.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세율은 다음과 같다. 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여기 일반적인 이자죠.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자인데 세율이 14%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세, 즉 국세만을 세율로 표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지방소득세까지 징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10%가 더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세율이 14%다 그러면은 실제로 공제하는 것은 15.4%를 공제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세율은 안 나와요. 지방세는 이제 지방세법에서 따로 다루어서 그런지 소득세법의 세율은 그냥 국세만을 표시한 거니까 14%로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25%입니다. 직장공제의 초과 반환금은 기본세율을 적용하는데요. 기본세율 표는 나중에 종합소득에서 그 8단계 누진세율표가 있는데요. 그거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소득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세율이 낮아요. 조특법상에서 조금 세율을 낮게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부터 있어요. 그리고 최고 14%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실명이라는 게 있는데, 비실명은 괄호 속에 있는 것을 보면 90%죠. 지금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 90%. 24년도에. 그러면 지방세까지 하면 10% 더 하면 99%죠. 비실명 이자 소득은 전부 세금으로 걷어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금융실명제가 원칙이잖아요. 금융실명제. 그러니까 그 이름이 예금 가입할 때 실명으로 가입해야 돼요. 비실명으로 만약에 홍길동 이렇게 해서 가입을 했어요. 길동이 아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자가 발생했지만
우리가 전부 세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배당소득도 똑같습니다. 자, 배당에서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주식이다, 하이닉스 주식이다, 현대자동차 주식이다를 가지고 있다가 배당할 때 배당금을 받는 거. 예. 그 배당에 대한 원천이수 세율이 14%니까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세율과 똑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좀 상식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실명 배당 똑같아요. 비실명 이자하고 똑같이 90%. 조세특례법상의 배당소득은 이것도 좀 낮아요. 5%부터 14% 똑같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앞에 이자소득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하고 똑같죠. 세율이 25%.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나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이 기본 우리 일반 이자나 일반 배당소득보다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원천징수 세율을 우리가 공부했고요. 알아봤고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방법을 알아야 돼요. 종합과세 방법. 네. 그래서 내가 이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종합과세 해야 되나 하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종합과세 대상자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종합과세 대상 밑에 있는 표에서 보면은 세 가지로 표를 구분했어요. 자, 무조건 분리과세가 있고,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무조건 종합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가 종합과세 대상, 이게 일단 대상이 돼요. 종합과세 대상이. 자, 이 표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요 위에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 어떤 것이요? 요 대상 금액이. 그래서 우리가 이자 소득이 있다 그래서 항상 5월 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느냐? 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자 소득 때문에 5월에 종합과세 한다 그러면은요, 다른 소득은 없는데 이자 소득이 다른 소득하고 어떻게 합산해 가지고 이자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금융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1년에 2천만 원 이자를 2천만 원 이상 이자를 받아야죠. 2천만 원 초과니까 2천만 원 초과 이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는 뭘까요? 이 무조건 종합과세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200만 원이어도 그냥 종합과세 한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2천만 원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무조건이니까. 자, 근데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것은 뭘까요? 첫째,
원천징수 세율이 없죠. 원천징수 세율이 없는 것은 왜 없느냐? 외국으로부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았다면은 외국에 있는 은행이나 외국에 있는 법인이 원천징수한 것은 자기네 국가의 세금이잖아요. 근데 국내, 우리가 내국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경우는 국내외 소득에 대하여 과세, 납세 의무가 있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직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죠. 그런 경우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나 배당소득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에서 배당을 지급한다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이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합니다. 14%. 네. 그런데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원천 징수되지 않은 이자나 배당은 외국 은행, 외국 기업에 투자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원천 징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5월 달에 꼭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은 금액이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거를 포함해서 기타 금융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한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도 알아야 되겠죠. 금융소득 중에서 절대로 종합과세 안 하겠다는 것이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끝내겠다.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비실명 금융소득이에요. 이거는 99%, 즉 발생한 소득의 거의 전부가 세금인데 무조건 분리과세 해야 세금을 전부 걷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종합과세 하게 되면은 우리 그 종합과세는 기본 세율표에 의해서 과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비실명 금융소득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비실명 이자나 배당소득은 가장 높은 지방세 포함해서 99%의 세율을 적용하려고 일부러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직장공제외, 즉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려고 무조건 분리과세. 이거는 분리과세하는 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과세표준을 다른 소득하고 합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는데 이걸로 끝내니까. 직장공제 초과반환금은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은 점점점 초과반환금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퇴직금과 같은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과세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법원 보관금이 이자가 발생해서 받는 이자소득도 무조건 분리과세 해줍니다. 법원 보관금 이자도 은행의 기본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 법원 보관금은 법원에 애치한 돈을 말해요. 법원에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원의 어떤 소송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돈을 보관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이자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굉장히 낮은 거라고 그랬죠. 이것도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법이 적용되면은 그래서 유리하게
유리한 조세 혜택을 주기 위해서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네 가지,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금융소득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표가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마지막 이 배당과 이자의 종합과세 방법, 이 표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문제풀이 할 때, 시험 대비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쉬는 시간 갖고요. 다음 시간에 사업소득 정리하도록 할게요.